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저는 책 사이다를 함께 꾸려가는 책 좋아하는 황주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당연하죠. 언제나 그렇듯이요. 많은 분들이 네. 책 사이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같진 않은데 왜 사이다냐. 그죠. 책과 사이다란 말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요. 사이다가 사실 뜻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철학 사이다도 있잖아요. 네. 같은 계열의 방송인데요.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책 팟캐스트. 그래서 책 사이다가 된 겁니다. 자, 책 사이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뭔가 있어 보이네요. 사이다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사이다 중에서 사이다가 뭘 의미하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좀 사유를 해봤고요. 많은 팟캐스트들이 있는데 사실 내가 들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에서 함께 사유하고 뭔가 나의 일상으로 뭔가 끌어들이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 사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도 이제서야 3회가 돼서야 뜻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책 사이다가 이제 어떤 삶의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책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는 방송인데 저희가 첫 번째 날에는 일, 또 두 번째 날에는 그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막상 왜 우리가 이런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막 뎁다 들이댄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사실 좀 주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 책 사이다는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요, 제가 이걸 하자라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3월에 대학에 입학한 조카가 있어요. 벌써요? 그럼요. 제가 연식이 됐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조카가 갑자기 성인이 되고 나니까 한국에선 성인이 되면 막 이렇게 홍수처럼 뭔가가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 저한테 어느 날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고모가 뭔가 책을 좀 한 책 하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많이 들었으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 너무 막막한 거예요. 철학사를 추천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무슨 니체를 사보라고 해야 하나? 근데 20살이 된 이 아이가 그 책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어내고 그 안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얘의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저 자신도 딱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해주는 게 맞나? 뭘 읽으라고 해야 하나? 근데 사실 책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내 삶에 다가오는 질문들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매체가 책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책과 연결해서 자기 고민을 일상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서 책 사이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역시 기획자라서 이 깊은 뜻이 부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마다하는 편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면 가급적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책 사이다를 함께 하게 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팔아야 될 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책을 전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은 정해져 있고 이유는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반대군요. 이 책은 이래서 읽어야 된다. 이래서 읽어야 된다라고 독자에게 어필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 방송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그 팟캐스트 보면 이제 정치 분야의 팟캐스트가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두 번째로 많은 카테고리가 독서예요. 이제 그 팟캐스트들을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답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예전 같으면 사실 이제 어렵고 중요한 책 있잖아요.
이 책 되게 중요하대. 그럼 이제 그 책을 해설하고 뭔가 책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그 책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팟캐스트가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사실은 내 삶의 질문들을 어떻게 책과 연결해서 풀어볼 수 있을까라는 팟캐스트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는 건 아쉽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고민들을 팟캐스트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진행자의 이 격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부끄럽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네. 나는 왜 책을 좋아하는가? 이제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네. 이 질문 처음에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정말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요, 저는. 근데 그 책을 읽는 게 과연 내가 책을 좋아해서 읽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딱 그렇다라는 대답은 전 못하겠어요. 책을 막 너무 좋아한다라는 건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너무 신나고. 근데 여행 갔을 때 신난 것만큼 책을 볼 때 신나진 않아요. 좀 신남의 좀 다르죠. 예, 층위가 좀 다르죠, 네. 느낌이. 그래서 좋아한다고 자신 있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이 책을 읽는 행위가 나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설명할 때 책이라는 거를 빼고 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되게 필요한 오히려. 재미있다라기보단 저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왜 책을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네. 반가워요. 왜냐하면 이게 독서가 아니잖아요. 저는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꼭. 부담 없이, 그렇죠. 전 책을 좋아하죠. 책을 사는 일을 좋아하고. 네. 어떤 책이 세상에 있는지 알아가는 것도 좋아하고. 읽는 일보다는 그런 거 구경하고, 이렇게 자꾸 모아서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모으다 보니까 이제는 공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제가 메인에서 봤습니다. 2만 권의 책을 집에 가지고 계시다는 놀라운. 그러니까 그 책들이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네. 관계도 맺고 필요할 때 이렇게 구성도 바뀌고 해야 의미가 있는데 네. 모두 고정된 자리에서 이렇게 옴짝달짝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가구 아닌가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 나는 왜 책을 좋아하는가랑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질문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질문을 주마간산 살펴보는 시간, 직문직책입니다. 오늘의 공식 질문은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인데요. 네. 사실 제가 그래서 책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그냥 어떤 컨텐츠, 내용에 대한 책 말고 책 자체에 대한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보니까 대략 3부류 정도의 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그러니까 목록을 소개해주는 책 있죠. 고전, 백선. 그렇죠. 고전을 공부하려면 이 100권을 읽어야 된다. 라던가.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0권의 책. 그렇죠.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책의 목록을 구성해서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으세요라고 소개해주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든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이지성 작가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책들의 부류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명사가 이 한 권은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했다. 내 인생의 책. 그런 걸 모은 책도 있고 그렇죠. 한 명이 이제 자기를 만든 10권의 책 이런 걸 그렇죠. 차례대로 풀어나가는 책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남이 무슨 책을 읽는지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책을 읽나?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렇죠. 착각을 무엇이 중요한 갖고 책인가?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 제가 흥미롭게 봤던 책의 목록들은 뭐냐면 독서법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은 각자가 읽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그래서 뭐냐면 고전독법이라던가 그다음에 제가 오늘 저자 선생님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보면 책 먹는 법, 튼튼한 내면을 만드는 독서 레시피. 네. 그래서 책을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게 독서법 책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수학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회학 이론이다 이러면 이게 그간 학문이 발전된 역사가 있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차례차례 밟아가면 되는데 독서라는 게 너무나 개인의 체험이라서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반성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남이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죠. 있는지가 궁금하고. 예. 근데 좀 의문이 들었던 건 외국에도 이런 책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책 읽기도 버거운데 이 책을 이렇게 읽어라, 저렇게 읽어라, 이렇게 읽으면 더 좋다, 코스는 이렇게 짜라 라고 하는 책이 외국에도 이렇게 많을까요? 실제 아니, 어떤가요? 외국에도 많이 있죠. 아. 네. 이건 뭐 근데 인류가 모두가 비슷한 거 아닐까요? 맨날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요. 방법을 찾고 독서는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뭐, 그 독서와 관련된 책들을 이제 세 부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뭐, 책과 관련된 요즘 팟캐스트도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셨다고 들었어요? 예, 보니까요. TV에서는 비밀 독서단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이게 팟캐스트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동진의 빨간 책방. 네. 그리고 이제 김영하의 뭐 책 읽어주는 뭐 남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주는 뭐 권진영 누구의 고전 읽기.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주는 팟캐스트와 그다음에 책 한 권을 깊이 들여다보는 팟캐스트가 많았었다면 요즘은 그야말로 뭐 두 남자의 철학수다, 뭐 북자직걸, 학자들의 수다. 이래서 뭔가 책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함께 책을 오히려 찾아서 나누는 팟캐스트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팟캐스트들이 가끔씩 이제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들은 저 같은 경우는 혹은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늘 신간이라는 것, 혹은 이제 맞아요. 판매가 많이 되는 책, 혹은 대중들이 원하는 책, 이런 전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팟캐스트는 사실 무슨 공중파도 아니고 본인들이 즐거워서 하는 방송이 많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어떤 책을 소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눈에 띄지 않았던 책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런 책들이 그런 방송에 소개가 되면 서점에서 판매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독서가 그러니까 수요자. 내가 고민하고 책을 찾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의 것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에 많았다면 오히려 수요자 입장에서 책을 바라보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겼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직문직책으로 오늘 질문,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주제톡입니다. 주제톡 시간에는 저자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작가이자 독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는 김희경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선생님 좀 더 크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폭력 평화물결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독서 서클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은주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너무 짧게 소개를 드렸는데. 김희경 선생님께서는 그야말로 독서가라는 이제 직함 혹은 명칭을 이제 달고 계시는데. 놀랬어요. 직업이 독서일 수 있다는 게 사실 정말 너무 신선했거든요. 그간 책에 대한 책들도 많이 쓰셨습니다. 뭐 순례자의 책, 이건 소설인데요. 책에 대한 책이고요. 이것도 또 마녀의 독서 처방, 시의 문장들, 책 먹는 법까지 꾸준하게 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펼쳐 보이고 계시고요. 또 이은주 선생님께서는 앞서도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 서클이라는 모임을 이제 주관하시면서 이제 계절별로 분기별로 주제에 맞는 책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가을 주제가 환대와 선물이라고. 네. 네, 왜 이 주제로 이번 가을에 선정을 하셨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시즌에 따라서 딱 꽂히는 단어들 가지고 저희 기획팀에서 기획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환대와 선물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낯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환대라는 말이 특별히 그렇고 선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어떤 우리 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상황이나 사람 모두를 선물로 환대하는 것이 이게 참 낯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우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그동안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선물의 경제학이라고 하죠. 이 인류사에서 네. 봤을 때 어떻게 이 선물 이게 요즘에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너가 줘야 내가 주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인류사로 봤을 때는 먼저 내가 베풀어야지 그 베푼 것 자체로 이 가득 참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그런 역사들도 살피고 아마 그 관련된 주제로 그 사람들이 모이면 좀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처음에 드렸냐면 네. 홍보를 위한 시간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까먹을까봐. 고맙습니다. 김희경 선생님은 앞서 우리가 독서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느끼세요, 평소에?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좀 전에 와서 이제 황주부님하고 네. 얘기를 나누는데 이미 그 초등학교 때 계몽사 100권짜리 제가 꿈꿨으나 갖지 못한. 그래서 갖지 않은 게 오히려 저에게는 이제 책으로 입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 100권을 제가 어떻게 다 읽어 이랬는데 아니 이분이 그걸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사람하고 내가 무슨 이런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또 독서가라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할 말이 없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과묵해지고 있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야기 나온 김에 네네. 각자의 어떤 그 최초의 독서의 경험이랄까요? 지금 기억하는 이런 것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겨울 왜 크리스마스 때 네.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시잖아요. 네. 정말 무겁게도 계몽사 100권짜리 그 명작 전집 그 하드커버 다 기억하시죠? 그때 할부로 아마 구매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12월에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제 인생의 다른 어떤 사건보다 그냥 독서 경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0권이 왔는데 처음에 좀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땐 책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빨간 머리 앤을 먼저 읽었나? 아무튼 그런데 그 100권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다 그것을 읽으면서 책 읽기라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나라. 한국의 그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막 북극도 나오고 해저 이말리도 나오고 달나라도 나오고 그리고 막 그리스 로마도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세계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그리고 이상하고 신기한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정말 푹 빠져들어서 그 100권을 탐독했던 것이 저를 정말 책을 굉장히 밝히고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은주 선생님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정반대인데요. 네. 어릴 땐 전 책을 안 읽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100일장 가면 매번 1등 내지는 2등상을 계속 탔는데 책은 안 읽었어요. 그래서 컴하면서 그래서 지금 잠깐 생각해보니까 질문 받고 내가 최초의 책을 읽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 그 국어 경진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과목마다. 네. 그 담당 선생님이 넌 글재주가 있으니까 경진대회 나가자 해서 그때 처음에 억지로 아주 자세히 꼼꼼히 읽은 게 데미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책을 언제 처음 봤을까? 저는 그 대학 다닐 때는 전공이 이제 사회학이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책은 진짜 많이 봤는데 진짜 내가 인생에서 좀 책을 읽어야겠다. 내가 어떤 그 나를 좀 지지해줄 만한 것들이 컨텐츠가 필요하네. 이거는 오히려 20대 중반, 20대 후반 가서 막 이렇게 읽어치우기 시작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늦가기 같네요. 여기 있으니까. 더 오래 사시면 되죠. 고맙습니다. 김희경 선생님은 네. 기억나는? 저는 어렸을 때 그 집에 이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유일하게 있었던 게 언니 오빠들이 쭉 봐서 아주 낡아진 유일한 전집 7권짜리 전집이 있었는데 이게 세계 위인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인전이 좀 독특한 위인전이었어요.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그 위인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옛날 사람들이 아니고 현대 20세기 인물들만 이제 있는데 그것도 분야별로 있어요. 정치, 경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산업 이런.
근데 이제 그거를 예술, 문학 예술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 저희 형제들 5이 가장 안 보는 분야가 과학. 그리고 이제 마르고 닳도록 보는 분야가 정치하고 문학예술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의 성향 같은 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드러났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이구나. 막 이제 그런 어렸을 때 굉장히 존경하고 뭐 찰리 채플린 이런 사람 굉장히 존경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뭐 찰리 채플린이 너무 어린 여자랑 수도 없이 결혼을 한다든가 네. 뭐 존 F 케네디 만만치 않은 그런 뒷소문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씩 실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읽은 건 뭐였지? 이건 미국 애들의 어떤 음모였나? 막 이런 이상한 또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김현철 선생이 쓴 그 협상의 전략을 보는데 다시 한번 이제 존 F 케네디의 어떤 위대함 같은 걸 다시 또 보면서 그래 어렸을 때 내가 그 용기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그 책에서. 그래서 내가 그걸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비굴해졌지? 이제 새삼 다시 그 책이 참 좋은 책이었구나. 그때 다시 그 책을 저에게 주셨던 이제 언니 오빠들 저희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장 인상 깊은 독서 경험을 쭉 시간을 밀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6학년 때 당시 한국의 모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과 국민학교였지만 당시에 중학생들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논리야 놀자. 네. 저는 그 6학년 때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는 즐거움이라기보다 그걸 읽어서 애들이랑 말싸움할 때 써먹는 즐거움이 너무 컸어요. 뭐 얘기를 할 때, 야, 너 그건 이런 오류야.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굉장히 신나서 막 2권, 3권까지 막 읽으면서 만나는 애들마다 그거 막 지적질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애초에 독서 경험이 그냥 실용적인 독서로. 저런 애들 때문에 책 읽기 싫어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면 어렸을 때 독서의 경험이 책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 혹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인상 깊은 경험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오늘 질문이 좀 너무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책은 왜 읽어야 할까는데 이거 너무 큰 질문이니까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요? 요즘 책을 왜 읽고 계신지 뭐 각자의 상황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책을 소개한다거나 뭐 책을 소개하는 원고를 써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일에 밀려서 일정이 저를 책을 읽게 만드는 거죠. 내일 방송이면 오늘 어쨌든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읽는 패턴도 방송에서 소개하기 좋은 어떤 소재를 찾는 거죠. 맥락을. 그렇게 읽게 돼요, 실제로. 제가 읽는 재미를 만끽하기보다는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상황들이 어떠신지가 오히려 궁금하네요. 저는요, 사실 제가 이제 선생 일을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중간에 한번 출판 기획자로 변신했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사실 이제 궁금한 걸 못 참아서 책을 읽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를 내 주변에 항상 뭐 과학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을 통해서 어쨌든 누군가가 책을 썼다는 건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 건 나름 전문가 뭐 이런 나 고민 많이 했어 뭐 이런 거니까 실제로 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출판 기획자가 돼야 되겠다. 좀 그렇게 결심했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를 직접 저자를 만나서 나의 궁금함을 물어보고 그걸 책으로 받아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출판 기획 일을 했는데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 독서란 사실 이제 제가 보면 시즌마다 책의 주제가 바뀌어요. 어떤 때는 제가 신화 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고 어떤 때는 경제 경영이나 이쪽을 또 읽고 있고 요즘은 철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삶에 어떤 질문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책을 고르고 읽는 것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많이 힘드신가 봐요. 힘들다기보다 깊이 힘드신 거 아닙니까? 철학책을 읽으시는. 그러니까 철학책을 읽는다는 게 저는 힐링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세상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길이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돌파해 나갈까? 내 개인적인 경쟁력을 키워야겠다. 이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철학책들을 보면서 그 답을 오히려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저도 이제 출판 일을 했었을 때 처음에 편집 기획을 할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죽음과 노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꼭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땅한 저자를 만나는 것부터가 그 당시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걸렸고 이제 거의 일을 한 지 5년 이상 걸려서 간신히 책을 좀 몇 권 만들긴 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여전히 제 나름대로의 목마름이 있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 삶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느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주로 죽음에 관한 책들을 계속 읽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은 배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점점 더 사람이 이렇게 약간 어두워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 주제 자체가 갖는 무게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과학책 같이 제가 잘 모르는데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렇게 시야를 돌리게 해주는 그래서 뭐 특히 우주에 관한 책 이런 거 읽으면 저는 이제 예전에 영화 래빗홀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다중우주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사고를 겪은 사람이 그 슬픔을 어떻게 잊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종교나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결국은 다중우주를 통해서 약간의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중우주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뭔 얘기인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걸 읽고 있을 때 마음이 또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특히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책을 읽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생각이 없어지면서 이제 저 사람 뭐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약간 단순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중우주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더 알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길래 그 책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약간 삶의 무게가 좀 덜어지는, 그러니까 또 다른 우주도 있고, 이번에 생이 이 정도인 게 사실 저는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제 삶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다른 우주에서 내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할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낙관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자꾸 읽으려고 해요. 저도 우주에 대한 책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터무니없는 낙관이라는 게 너무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 이게 일단 거리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리니까 그러니까 뭐 보이저 1호, 2호가 뭐 지금 6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는 터무니없는 낙관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주책을 읽을 때 그런 걸 느껴요, 저도. 이은주 선생님은 요즘 책 왜 읽고 계십니까? 저는 인생도 그런데 책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늘 거의 아침마당 수준의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 싸움은 좀 어려운 책을 읽어라. 독서는 타이밍이다. 네. 신기한 게, 순간에, 딱 운명적인 만남, 느낌이 들잖아요. 책을 딱 고를 때. 그래서 순간순간은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아마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내가 책을 읽은 것 가지고, 이 지도 또는 이렇게 물결? 이걸로 이제 하나 쭉 그린다면, 아마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말씀하셨듯이 진짜 저도 독서서클을 운영을 하니까 제가 덫을 놓고 제가 이제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커리를 다 제가 짜거든요. 처음에는 신나게 짜요. 저는 특징이 한 주에 한 권씩 읽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읽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발췌를 해서 가져가거든요. 제가 읽는 거죠. 처음에는 신나게 한 10주짜리 이렇게 짜요. 매주. 이참에 나도 공부도 하고. 이참에, 그렇죠. 근데 저한테 욕심은 일주일에 3개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돌아가면 처음에는 한 번 발췌를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같은 책인데도 멤버들이 달라지면 다른 부분을 발췌해야 되더라고요. 흐름상. 그래서 제가 덫을 놓고 지금 읽어치우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책을 읽게 된 게 이제 비폭력 평화 물결
저희는 비폭력 훈련이나 평화 교육 이런 데 이제 연구도 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처음에는 제가 되게 분석적인 편이어서 그냥 평화 관련된 책을 읽으면 마치 이렇게 윤리책 읽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마음을 잘 써야 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모두가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는 건데 근데 이 책을 뒤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를 이제 되게 늦게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철학, 인문학 이쪽에만 머물고 있다가 과학,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물리학, 뭐 간혹 이제 화학도 있는데 생태학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고 과학책이랑 또 경영학도 요즘에 많이 읽거든요. 경영학 그리고 인류학, 뭐 역사 닥치는 대로 읽는데 나름 그 분야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쭉 봤다면 요즘에는 계속 몇 년째 지속해오고 있는 거는 그 고대 원주민들 이야기 담은 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행히도 후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원주민들은 현대사회보다는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자기네들 삶을 꾸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 커다란 지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목록을 쫙 뽑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읽고 못 읽은 거 이제 점점점 읽어 나가고 그래서 거의 그런 여정을 지금 4, 5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야를 봐도 동일한 어떤 그 기반의 깊은 메시지는 거의 비슷한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하고 있어서 어느 책이든 잡히면 읽습니다. 타이밍으로. 잡히면 읽는다. 이 독서가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독서가들을 불렀을 때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일주일에 책을 몇 권이나 읽냐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권 읽기 어렵죠 라고 대답하고 그냥 피해가거든요. 또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질문이 내 인생의 책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 답이 유행이 있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멋있는 책 하나를 알려주는 게 좀 유행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 엉뚱한 책 이런 것도 답변하는 게 또 멋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멋이에요. 어떤 거요? 책 한 권으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 무게가 훨씬 크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 말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질문. 각자 책을 어떻게 읽는지, 그러니까 뭐 한 권씩 읽어 나가시는지, 아니면 또 뭐 계획을 짜서 읽으시는지. 지금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소설 읽으시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팔아보면 그렇게 지식 영역에 소위 이제 책이라는 게 구성되는 게 대부분 하나는 이야기니까 서사, 아니면 이제 지식이나 정보로 나뉘는데 이게 두 개를 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소설 잘 안 읽으시죠? 저는 소설을요, 진짜 대학 때까지 소설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이거 부끄러워해야 되나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로맨스 소설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뭐, 할리퀸 로맨스, 하이틴 로맨스. 그렇죠, 예. 제가 안 읽은 책이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로맨스 소설에 탐독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는 소설에서 좀 멀어져서 사실 되게 실용적이거나 정보가 담겨 있거나 혹은 그러니까 정말 내 구체적 질문에 답해주는 책 위주로 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소설은 정말 휴가 갔을 때나 읽는 책,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실 그런 소설이 왠지 여유가 안 된다고 해야 하나? 그거를 집어들 만한?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럼 한 권씩 끝내세요? 아니면 여러 권 놓고 읽으세요? 저는 이제 여러 권을 같이 놓고 읽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책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은 그냥 펜하고 종이 없이 읽고요. 어떤 책의 경우에는 항상 포스트잇, 펜,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이렇게 읽는 책들이 있죠. 좀 그게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책으로 뭔가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권을 놓고 읽게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김희경 네, 선생님도. 저도 여러 권 놓고 읽는데 저는 이제 베이스가 항상 소설 하나를 놓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텔레비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은 일종의 드라마 연속극 같이 걔는 항상 있어요. 뭐가 됐든 걔는 항상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책들이 한 두서 권 있어서 텔레비전 앞에서 앉아서
책을 한 번에 한 2권 정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TV를 보면서요? 네. 그게 가능하세요? 텔레비전에 재미가 없으면 이제 그쪽에 집중하고요. 텔레비전에 재미가 있으면 이제 그쪽에 또 집중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산만한 편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다중우주 같은 책을 읽을 때는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그게 또 돼요. 하다 보면.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어떤 책에 대해서 너무 심각해지면 막 몸도 아프고 머리도 막 아프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생각 없이 확 빠져들게 하는 책을 만나면은 텔레비전이 어느새 끝났네? 이럴 때 이제 굉장히 기분 좋죠. 이 책이 진짜 재밌는 거구나. 요새 읽는 책 중에 이제 온 더 무브 같은 책이 저한테는 이제 소설보다 재미있어서 그거를 이제 정신없이 보죠. 온 더 무브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일기를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난 처음 들어보는. 제가 제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의사들, 저를 진료해줬으면 하는 의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올리버 섹스였거든요. 내가 늙었을 때 내 노인병원에 갔는데 올리버 섹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안락사 받으러 갔을 때는 또 이제 또 그 의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되게 재미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또 누구한테 가서 뭐 해야지 이런 제 나름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올리버 섹스의 자서전이 나왔을 때 나온 지 됐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게 저한테 너무 슬퍼가지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제가 좀 몸이 아파서 집에 있는 동안 그게 두꺼우니까 걔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재밌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 사람은 정말 온 더 무브 계속 움직이는 사람인데 저는 붙박이장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서 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더 이렇게 부럽고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책들로 종합병원 하나 차리셔가지고 글을 하나 쓰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성향. 저도 선생님과 비슷하게 책이 여러 군데 있어요. 컴퓨터 옆에 하나. 가방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하철 타면 이 책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어떤 기질이 드러나냐면 한 번에 한 명씩 사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내 삶에서 든든한 이렇게 지원군,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 저자를 이제 만날 때. 그래서 이게 한 명만 보통 만나진 않는 것 같고,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물론 정말 너무 재밌는 사람은 왜 밤새 이야기하고 새벽이 넘어가도록 이야기를 해도 전혀 졸립지 않고 단숨에 다 들어버리잖아요. 그런 책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책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조금씩 곱씹어 볼 때 훨씬 더 그분 인생의 맛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직군도 다양하고 그 살아온 시대 이것도 다양한 것 같고 성향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르고 분야도 다른 그런 사람들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방과 여기저기 거실과 집과 제 가방 뭐 곳곳에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다 심어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만나고 헤어지고 만났다가 다시 만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데이트 하시네요. 네. 양다리인가요? 뭐 다다 익선이죠. 아시는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성향적으로 보면 다 여러 권의 책을 같이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독서 지도를 보통 한다고 하면 이제 정독의 중요성이나 뭔가 이제 좀 제대로 바른 자세로 얘 하나만 진정하고 집중되게 뭐를 팔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희경 선생님께. 정독하면 또 김희경 선생님이 그러니까. 좋아하시죠. 그 책 먹는 법에 보면요. 정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정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좀 보충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변해요. 온도 무브라서.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죽음에 관해서는 워낙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책을 읽을 때는 정독을 하고 옆에 이제 메모를 하면서 보고요. 그렇지 않은 책들은 그냥 읽고 이러는데 저는 한 달 한 권 정도의 책은 좀 정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책을 항상 정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할리퀸인 같은 경우는 정독하지 말라고 그래도 정독이 되잖아요. 제가 정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책은 정독을 하기 싫은 책이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정독하기 약간 부담스러운 책일수록 정독해야 된다. 그걸 왜 해야 되냐?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갑자기 이제 뇌의 용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세계를 만났을 때 사람이 얻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독 안 하고서는 사실 얻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는 열심히 읽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독서회 할 때 한 달에 한 권 읽거든요. 한 달에 한 권 읽으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분들은 무슨 책을 한 달에 한 권밖에 안 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와서 막상 토론을 하고 나면 이거 한 달에 한 권 읽기도 쉽지 않다. 내가 그만큼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 특히 내가 모르는 분야의 책은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했는지, 특히 나이가 들고 저처럼 머리가 약간 모자란, 저는 머리가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리뷰를 쓸 때 한 번 읽고서 쓰면 분명히 오류가 생긴다는 저의 확신이 있어요. 경험적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독으로 두 번은 못 읽더라도 그 마감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도 한 번 읽고 다시 꼭 확인하는 작업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책을 읽고 나면요. 기억 안 나죠?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뭔가 다 어떤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지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싸그리 정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독의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그렇게 안 바라보고요. 저도 제가 진짜 재밌게 읽은 책이 한병철 교수의 그 철학책들이에요. 네. 근데 내가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 심지어 친구한테. 그리고 보면서 더 재밌는 부분이 있네?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독을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도 너무 새로운 거예요, 책을 보는데. 근데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런가? 사실 어렸을 때 독서하는 거랑 좀 다르게 저는 한 45세, 43세 이후로 보는 책은 솔직히 말하면 책을 두 번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남들 앞에서 리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 요즘에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책을 읽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줄줄 읊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학습처럼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분들하고 책을 같이 읽으면 아마 그런 좀 느낌들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어떤 주제에 관련돼서 여러 책을 연달아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흥미나 재미나 느낌으로 읽는다기보다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뭔가 작정하고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 열 때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야기 손님을 초대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대화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건데, 전 지금 세 분 얘기 쭉 들으면서, 우리 사람 만나는 거랑 책 읽는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 사람들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 만나고, 길게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단 5분 대화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억하는 만큼 다 다르잖아요. 기억하는 그 수준은. 그러니까 정말 한 5시간 얘기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 되면 기억 안 나는 사람 있죠. 대화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분 대화했는데도 그 사람 그 억양과 그 표현한 단어 이런 게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책도 마찬가지로 자기랑 좀 맞는 책? 또 자기 그 관심사, 질문 이런 것들하고 사실 이렇게 탁 맞아 들어갈 때 그 부분은 이제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고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저희 독서 서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책을 한꺼번에 여러 권을 읽어서고 더군다나 뭔가 누군가 추천해줘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그 책을 이해하려고 지식을 올바르게 더 넣으려고 머릿속에 이렇다기보다 그거를 매개로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게 나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저 독서서클의 멤버로 네. 지난 학기에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강점은 뭐였냐면 안전한 서클이라는 것을 처음 인식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때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이 얘기가 맞을까 틀릴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 말하게 될까봐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거나 그렇죠. 혹은 내가 던진 이야기가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될까? 혹은 내가 상처를 받을까?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두려워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서클의 원칙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자리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나누어도 말하는 나도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굳이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사실 굉장히 과열될 수 있고 서로가 많은 걸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건 저한테는 진짜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 때 우리가 좀 자기 얘기를 나의 사유나 나의 이야기를 꺼내고 나누는 것을 좀 덜 두려워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강추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 네. 함께 읽는 즐거움이라고 불리는 것일 텐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네, 누구랑 뭐 같이 읽는다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읽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런 독서 공동체라든지 이런 게 지역 단위에서도 또 여러 뭐 연령대별로 그렇죠. 또 뭐 직업별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김희경 선생님께서도 그런 그 활동들을 같이 하기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네. 경험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 말씀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올해 21년째인가? 네. 그렇게 됐거든요. 독서회. 한 서클을? 예, 한 서클을. 기네스북에 혹시 안 올라갈까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시립도서관 산하에 있는 독서회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딱 2개가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독서 이 모임의 붐이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개래요. 그 시립도서관 안에 그런 식의 독서 모임이.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거의 다 여성들이고요. 20대에서 이제 70대 정도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대체로 오시면 몇 년씩 다 하셔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분들이 절반 이상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한 책을 읽거든요. 다 같이 읽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안전함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런 걸 강조한 적은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모임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속의 얘기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장 감동을 받고 이제 좋은 것은 정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밀한 자신의 어떤 사적인 역사, 사적인 경험들을 그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아픔 같은 거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누가 그거를 괜찮아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들어주는 거죠. 사실 어떤 굉장히 큰 아픔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괜찮아 이런 말 해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책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 안에 상처를 보고 또는 자기 바깥에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줬다는 걸 상기하고 그걸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들어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또 용기를 내서 또 자기 얘기를 하고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끔은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고 종교적인 얘기도 나올 때는 껄끄러울 때도 있어요. 분명히 껄끄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도 생기고요. 근데 그런 일은 정말 10년에 한두 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시긴 하지만 대체로는 이 모임 같은 모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그 모임을 21년을 해온 거는 사실 그렇게 사람하고 그렇게 내밀한 얘기를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많냐면 하소연을 들으면 내가 쓰레기통이 되는 약간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럴 때만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까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힘든 얘기를 서로 나눴을 때 이게 뭔가 힘듦이 덜해진다거나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고 나는 그걸 다 받아야 되고 왜 욕받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더 생산적으로 일이 이제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사실은 그 얘기가 변하지도 않고 똑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책이라는 어쨌든 객관적 매체, 그것도 명확한 자기 나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매체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내 힘든 얘기도 뭔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중앙으로 나아오게 되고 그 얘기를 조금은 좀 객관적으로 서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더 생산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생산적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조금은 다른 구조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또 이 고민과 책들을 연결하고 삶들을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모임에 한번 나가봐야 생각도 들고. 조금 더 말씀드려서 네. 언젠가 모임에서 뵐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저희 모임에 오세요. 거의 21년 되셨으니까. 저는 한 3년? 길어야 3년 이렇게 됐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렇게 결과에 되게 중요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가 궁금하잖아요? 뭔가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딱 단칼에 얘기해줄 수 있는 책, 우리는 고르죠. 골라서 사실은 책을 딱 보면 결과에 대해서, 물론 그 책 쓸 때도 그렇잖아요. 온갖 거 다 썼다가 나중에 편집하고 해서 이제 정말 알맹이만 이렇게 책에 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책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다라고 한다면 저는 모임을 하면서 모임은 그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생각해서 곱씹어서 정말 어렵사리 내뱉은 말들 이제 그런 거를 발췌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이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의사가 전달되는 거에 언어는 한 7%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3%는 다 비언어적인 어떤 억양, 뭐 뉘앙스, 그렇죠. 네, 그 사람의 그 뭔가 이렇게 감정이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이 93%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모임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저자는 이러저러해서 딱 한 줄 적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 각자의 스토리와 거기까지 미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말로 전달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다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책이 그렇게 살아있게 들린다면 비언어까지 포함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담기지 않은 93%의 비언어를 우리끼리 좀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서클에서는 진짜 울기도 많이 울고요. 온갖 기쁨과 슬픔, 또 내가 좌절했던 거, 그리고 언제좀 내가 흥분했던 거, 유쾌했던 거, 이제 온갖 것들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거쳐져서 정말 이 단 한마디, 이게 그렇게 나왔겠구나라고 이해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정에서 우리는 배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모임을 하고 끝나고 나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명문장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 저자가 얘기한 그게. 근데 어쩔 때는 사람들이 얘기한 그 뉘앙스 막 이런 거 생생하게 이제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몸 안에 세포에 이렇게 다 녹아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정답 딱 이렇게 명료하게 딱 떨어지는 결과물만 취하려고 하는데 살다 보면 경험상으로는 거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 스토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기쁘게 매주 시간을 들여서 발췌해서 가는 이유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거기 앉아있다 보면 정말 그 오랜 시간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온 그 여러 가지 인생들이 다 모였을 때 그 다채로운 이야기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거기서 진짜 많이 배운다. 그래서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발췌해서 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거의 공짜로 얻어 듣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함께 읽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풍요로워. 네. 우리가 애초에 질문이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였잖아요. 네. 이게 여기는 어떤 이제 일종의 우리가 공유하는 의무 혹은 이제 책은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이라는 전제가 이제 돼 있는 질문일 터인데 이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 자유롭게. 네. 이 질문 자체가 워낙 열린 질문이라서 저는 그 답이 백인에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지금 피해가시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진짜. 아니 저도 이제 책과 연관된 직업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책 속에서 제 말을 찾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명료하게 언어화하지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을 딱 읽는데 내 생각을 너무 멋진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 너무 큰 기쁨을 느껴요. 내가 47년을 살았는데 그게 헛되지 않았구나. 아 진짜. 왜냐면 그 책에 한 줄 나올 생각으로도 못 살았으면 어떡하면 좋아. 근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러면 책 속에서 나의 생각을 굉장히 명징한 언어로 발견하고 그 기쁨이 저를 계속 책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언어를 제가 만들어내고 싶기도 해요. 그런 말을 이제 보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마음의 고민들을 그렇게 문장으로 써서 누군가 또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게 내 인생은 어쨌든 나중에 죽을 텐데 굉장히 뭔가 내 인생에 굉장히 남는 장사가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것이 저에게는 가장 책 읽는 기쁨이고요. 뭔가 그거는 결국은 세상과 내가 만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그런 즐거움이 책을 읽는 이유가 됩니다. 네. 요즘. 그러면 김희경 선생님께서는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첫 책을 쓸 때 질문이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시니컬한 거죠. 도대체 책 따위는 왜 읽는 거야? 이놈의 인간들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유명한 저자들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서 읽은 이 멋진 이야기를 한 사람은 얼마나 멋질까? 그리고 만났는데 오 마이 갓. 이건 뭐지? 이렇게 딱 이제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인 거죠. 그리고 책을 쓴 사람에 대한 실망, 또 책을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또 갈등 이런 걸 계속 겪다 보니까 정말 책을 왜 읽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3년 동안 갖고 이제 소설을 썼고 그러면 해결이 됐느냐 하면 이제 책도 보시면 알겠지만 해결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냥 일 삼아서 지금 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던져요. 너는 왜 지금 이 책을 읽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독서회 할 때도 이제 제가 책을 추천하는 입장이니까 왜 이 책을 추천하고 왜 이 사람들한테 이 책을 읽자고 하니? 그러면 그때는 답이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알기 위해서 저는 책을 읽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신이 산란할 정도로 다양한 방면의 책들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당신이 뭔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독서회를 한 3, 4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뭔가 아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웃기지 마 하면서 이제 한 방을 날려주고 싶은 그럴 때 이제 또 다른 분야의 책 또는 조금 뭐 이렇게 전혀 색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 같은 걸 일부러 자꾸 소개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이제 깜짝깜짝 놀래고 내가 하나도 모르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못돼서 그런지. 근데 그게 뭐냐면 나만 그렇게 무식한 게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내가 뭘 모른다를 확인하는 게 저한테는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나라는 인간이 지금 제대로 나라고 하는 인간을 내가 알고는 있나? 그런 질문들이 저로 하여금 계속 책을 읽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물론 책이 제일 편안한 게 만날 수 있는 오락이죠. 사실은 싸고. 전 책값은 참 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드리는 수고에 비하면.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싸고 아무 때나 펼쳐볼 수 있고 뭐
그리고 뭐 싫으면 언제든지 내던질 수 있고, 이렇게 만만한 오락거리가 어딨나. 이 정도면 됐다. 그럼 읽을만 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은주 선생님께도 질문을 드려야겠죠?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네. 저는 그 신뢰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래도 내 삶을 믿고 싶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신뢰하고 싶어서 책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삶이 되게 세상이 왜 이렇지? 이런 의문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점점 책을 더 고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은 믿을 사람들, 생각들, 그래도 살만하구나, 이런 게 조금 책에 그 손이 가게 좀 만든 것 같고, 지금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신뢰하고 싶은 거,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그래서 그 책을 보통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많이들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저는 사실 책이 읽고 싶다, 이런 책 없나? 이런 그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딱 떠오를 그때부터 이미 저는 독서가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서점 가면 이제 그 분야마다 이제 골똘히 고민하고 책 고르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어쨌든 다들 뭔가를 불확실하고 삶은 계속 뭔가 잘못돼 가고 있고 잘 된 일도 많고 복잡한데, 항상 뭔가를 그래도 믿고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그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김희경 선생님하고 이은주 선생님께서 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굉장히 기대 이상의 이런 표현을 쓰면 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기대 이상의. 네. 뭔가 디스당할까요? 아니, 저희가 너무 이제 그 책이나 독서라고 얘기하면 사실 무거운 주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뻔하게 던지는 질문과 이제 예상되는 답변들이 있는데 우리의 질문은 뻔했지만 예상을 넘어선 맞아요. 답변들을 네.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좀 잘 기록해가지고 따로 또 올려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황주부님 오늘 네. 세 번째 날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많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책이 글이었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 근데 책은 사실은 원래는 글이 아니라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글로 나도 받아들이고 그 글을 어떻게든 해독하고 싶다라는 욕망으로만 이렇게 되게 머물러 있지 않았나? 그래서 책이 진짜 이야기가 될 때 우리한테 책이 정말로 어떤 소통의 수단이 되고 우리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꼭 읽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앞으로는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책과 함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날 방송을 하면서 왜 이걸 세 번째 했을까? 첫 번째 했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했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나은 발전된 이 발걸음을 빨리 밟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겠죠. 네, 파이팅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라는 물음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을까? 한번 물음을 던져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또 이 책이 내 생각, 내 주변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을 좀 품어볼 수 있는 독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함께 전하면서 오늘 세 번째 날 문을 닫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